가족들이 다칠 수도 있어요. 이것은 협박입니다. 18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한 경비원에게 날아든 끔찍한 위협이었어요. 사건은 2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 한 개가 사라지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진범은 따로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 1억 원 규모의 조직적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도 계속 여기 있으려고 주민들의 차가운 시선과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다면 어떨까요? 브로커는 컴퓨터 해킹까지 동원해서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그리고 경비원뿐만 아니라 그를 돕는 모든 사람들을 협박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18년 경력의 경비원은 어떻게 1억 원 규모 범죄 조직과 맞서 싸웠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평범한 경비원이 거대한 범죄 조직을 무너뜨린 믿을 수 없는 역전 드라마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새벽 5시 반 그린빌 아파트 경비실에 형광등이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어젯밤 순찰 기록을 꼼꼼히 정리하고 있었어요. 63세의 그는 이 자리를 18년째 지켜온 베테랑 경비원이었습니다. 모니터 속 CCTV 화면들이 단지 곳곳을 비추고 있었죠. 18동부터 23동까지 지하 주차장에서 놀이터까지 모든 곳이 고요했습니다. 이만수는 야근 근무표의 마지막 체크를 하면서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보온병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죠. 아내가 끓여준 보리차였습니다. 벌써 오셨네요? 창문 너머로 분리수거장에서 일하는 윤복래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70살이 넘은 윤복래는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일꾼이었어요. 이만수는 창문을 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복래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젊은 놈들보다 일찍 일어나야 쪽팔리지 않지. 윤복래는 특유의 직설적인 말투로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보온병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만수 씨, 커피 한 잔 할래요? 진짜 맛있게 끓였거든.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이만수가 경비실 문을 열고 나가려던 순간 택배 트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권날세 기사의 트럭이었어요. 40대 중반의 권날세는 이 단지를 담당한 지 3년째였습니다. 그는 트럭에서 내리며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이만수 형님,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날세 씨도 일찍 나오셨네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도 해야죠. 먹고 살려면. 권날세는 짧게 대답하며 트럭 뒤쪽으로 가서 택배 상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만수는 윤복래가 건넨 커피를 받아 마셨어요. 따뜻한 액체가 목으로 넘어가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형님, 요즘 1903호 쪽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 안 들렸어요? 권날세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상한 소리요? 어떤? 밤늦게 뭔가 깨지는 소리 같은 거요. 며칠 전부터 들렸거든요. 윤복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집 아들놈이 또 사고 쳤나 보지. 요즘 젊은 놈들은 버릇이 없어. 이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1903호 남도윤은 이 단지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수입차를 2대나 가지고 있었고 아들도 명문대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아직 뭐라고 말하기는 이르죠. 혹시 모르니까 오늘 한번 주에 깊게 봐야겠어요. 이만수는 순찰 노트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의 노트에는 18년간의 꼼꼼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작은 소음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성실함이었습니다. 형님은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니까. 권날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만수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대단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맡은 일은 제대로 해야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세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동료애가 흘렸습니다. 이만수는 시계를 보았어요. 곧 7시가 되면 주민들이 하나둘씩 출근 준비를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평범하고 평온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만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불과 1시간 후 자신의 18년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거라는 것을요. 오전 6시 반 경비실에서는 윤복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권날세와 이만수 앞에서 어젯밤 있었던 일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내가 분명히 봤다고. 1903호 뒤편에서 누군가 담을 넘나드는 거 말이야. 이만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윤복래의 말을 들었습니다. 18년간 이 일을 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작은 신호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정확히 몇 시쯤이었나요, 할머니? 새벽 1시 반쯤? 분리수거 정리하다가 우연히 봤는데 검은 옷 입은 놈이 후다닥 사라지더라고. 권날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때쯤 마지막 배송 마치고 나가는데 뭔가 이상했거든요. 18동 쪽이 너무 조용했어요. 이만수는 순찰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젯밤 새벽 1시 반 그 시간에 그는 12동에서 소음 민원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1903호까지는 상당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왜 그때 바로 말씀 안 하셨어요? 윤복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가 믿겠어? 일은 넘은 할망구 말을. 그 순간 윤복래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오랜 세월 이곳에서 일하며 겪은 온갖 무시와 편견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이야, 체면만 차리려고 해. 그럴싸한 말, 번지르르한 거짓말.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체면이 아니라고. 윤복래는 바닥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집어들며 계속 말했습니다. 체면은 종이 쪼가리요, 증거가 돌덩이지. 이만수와 권날세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어요. 윤복래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경험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도 택배 일하면서 느끼는 게 말보다는 행동이 진실을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권날세가 동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블랙박스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요즘 세상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거짓말은 금방 들통나죠.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18년간 이 일을 하면서 비슷한 생각을 해왔어요. 경비원이라는 직업은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받지만 그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1502호에서 서지유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습니다. 그녀는 세 사람을 보더니 콧방귀를 뀌며 지나갔어요. 아침부터 수다나 떨고 있네. 경비나 제대로 서지. 서지유의 무시하는 듯한 말투에 윤복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이만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일은 일상다반사였거든요. 서지유가 사라진 후 윤복래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년들이 문제야. 남 무시하기는. 할머니,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만수가 다독였지만 윤복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당하고만 살면 안 되는 거라고. 약한 사람일수록 진실을 무기로 삼아야 해. 권날세가 윤복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우리는 서로 믿고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윤복래의 눈에는
여전히 단단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만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수 씨, 혹시 뭔 일 생기면 기억해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진실만이 유일한 방패라는 걸. 이만수는 윤복래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짠해졌습니다. 그녀의 말이 왠지 예언처럼 들렸어요. 네, 할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세 사람의 마음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곧 그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될 거라는 것을. 오전 7시 그린빌 아파트에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만수는 경비실에서 출입 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18년간 해온 일이지만 매일 아침 똑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믿었거든요. 따르릉 경비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만수는 수화기를 들었어요. 네, 경비실입니다. 아, 경비 아저씨? 1903호 남도윤인데요. 전화 너머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도윤은 이 단지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어요. 수입차 2대를 소유하고 있었고 아파트도 확장 공사를 해서 다른 집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네, 도윤 씨. 무슨 일이세요? 우리 집 앞에 택배 쌓여 있는데 좀 정리 안 돼요? 보기 싫거든. 이만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택배는 권날세가 관리하는 영역이었어요. 아, 그건 택배 기사님께 말씀드려야. 뭔 소리야? 당신이 경비잖아. 당신 일 아니에요? 남도윤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만수는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빨리 해요. 우리 지우가 학교 가는데 지저분해서 어떡해. 남도윤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만수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권날세가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형님, 뭔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 아, 1903호에서 택배 정리하라고 하네요. 권날세의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또요? 저번 주에도 그랬는데. 명품만 시키면서 뭔 트집이 그렇게 많아? 조용히 해요. 혹시 들릴까봐. 이만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권날세는 화가 난 듯 했어요. 아니, 형님이 뭘 잘못했다고. 저 집 아들놈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택배 받으면서 빨리 안 가?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윤복래가 분리수거장에서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1903호 쪽을 흘끔 보더니 혀를 찼어요. 저 집은 정말 버릇이 없어. 쓰레기도 아무 때나 버리고. 할머니, 목소리 낮춰요. 이만수가 말했지만 윤복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뭘 낮춰? 사실인데. 어젯밤에도 새벽 2시에 쓰레기 버리러 왔더라고. 그것도 아들놈이. 권날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남지후요? 고등학생이? 그래. 신발도 비싸 보이는 걸로 신고 명품 옷만 입고 다니는 놈. 윤복래는 1903호 쪽을 다시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근데 표정이 이상하더라. 뭔가 쫄린 것 같은? 이만수는 순찰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젯밤 새벽 2시 그 시간에 그는 라운딩을 돌고 있었어요. 혹시 뭔 일이 있었나 싶네요. 남의 집 일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형님. 괜히 오해받아요. 권날세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윤복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심이 아니라 의심이야. 저 집 뭔가 이상해. 그 순간 1903호에서 남지우가 나왔습니다. 19살의 그는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신발은 명품 로퍼였어요. 가방도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남지우는 세 사람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라면 인사라도 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지나갔어요. 저것 봐.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러지. 윤복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만수는 남지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젯밤 권날새가 말한 이상한 소리, 윤복래가 본 수상한 인물, 그리고 지금 남지우의 이상한 행동까지. 할머니, 혹시 어젯밤에 보신 그 사람, 키나 체격이 어땠어요? 윤복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성인 남자치고는 좀 작았어. 그리고 걸음걸이가 어렸다고 해야 하나? 권날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뭐요? 아니에요. 그냥. 권날새는 말을 흐렸지만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만수는 시계를 보았어요. 곧 오전 순찰을 나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하루였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그럼 저는 순찰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형님. 권날새가 인사했고 윤복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만수는 경비실을 나서며 1903호 쪽을 바라봤어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 이만수가 순찰을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평온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경비실 앞에 서 있는 남도윤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도윤은 평소와 달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목에는 평소 차던 롤렉스 시계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만수를 보자마자 다급히 달려왔어요. 경비 아저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도윤 씨? 이만수가 차분하게 물었지만 남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시계가 없어졌어요. 롤렉스 서브마리너. 이만수는 깜짝 놀랐어요. 롤렉스 서브마리너라면 2천만 원은 좋게 넘는 고급 시계였습니다. 언제부터 없어진 걸 아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어젯밤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남도윤은 점점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두셨던 건가요? 거실 테이블 위에 뒀어요. 항상 거기 두거든요. 이만수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18년간 경비 일을 하면서 도난 사건을 몇 번 겪어봤지만 이렇게 고가의 물건이 사라진 적은 없었어요. 혹시 다른 곳에 두신 건 아닐까요? 한 번 더 찾아보시면. 찾아봤어요. 집안을 다 뒤졌는데 없다고요. 남도윤이 소리를 지르자 더 많은 주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502호 서지우도 나타났어요. 뭔 일이에요? 아침부터 시끄럽게. 시계 도둑이 들었어요. 2천만 원짜리 롤렉스가 없어졌다고. 서지우의 말에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만수는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일단 침착하게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죠. 경찰은 이미 불렀어요. 그런데 남도윤이 갑자기 이만수를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경비실부터 수색해야겠어요. 네, 경비실을요? 이만수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경비실을 수색하자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우리 집 열쇠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관리소장님만. 거짓말 마세요. 경비가 열쇠 없이 어떻게 일해요? 남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주변 주민들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이만수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도윤 씨, 진정하세요. 저는 정말
진정하라고요? 2천만 원짜리 시계가 없어졌는데 그때 윤복래와 권날세가 달려왔습니다. 소란을 듣고 온 것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권날세가 물었지만 남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지유가 끼어들었어요. 도둑이 들었대요. 경비부터 의심해봐야 한다고 하고 윤복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만수 씨가 왜? 할머니, 괜찮습니다. 이만수가 윤복래를 말렸지만 그녀는 화가 났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18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사람을 성실하게 일했다고 도둑질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지유의 말에 윤복래가 불끈 화를 냈습니다. 이년아, 뭔 소리를. 할머니, 이만수가 윤복래를 급히 말렸어요. 상황이 더 악화될까봐 걱정됐습니다.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도윤이 빨리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경찰들이 내리자 남도윤이 달려갔습니다. 경찰관님, 여기 경비부터 조사해 주세요.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경찰관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남도윤은 흥분 상태였어요. 우리 집 시계가 없어졌어요. 2천만 원짜리. 이 경비가 의심스럽다고요. 경찰관이 이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이만수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처음 들은 얘기예요. 일단 경비실부터 확인해 봅시다. 경찰관의 말에 이만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8년간 한 번도 의심받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주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경비가 수상했어.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냐? 이런 말들이 이만수의 귀에 들어왔어요. 윤복래와 권날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만수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의 평온했던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경찰 조사가 끝나고 주민들이 흩어진 후 이만수는 경비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18년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심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몰랐어요. 형님, 괜찮으세요? 권날세가 조심스럽게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괜찮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이만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경찰의 명함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참 바보 같아요. 18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도둑 취급당하니까. 윤복래가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어요. 만수 씨, 이거 마셔요. 정신 차려야지. 고맙습니다, 할머니. 이만수가 차를 받아 마시자 따뜻한 액체가 얼어붙은 가슴을 조금 녹여줬습니다. 형님, 진짜 억울하시죠? 권날세가 물었습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억울하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증거라도 있어야 변명하죠. 무슨 소리야. 증거는 누명 쓴 사람이 찾는 게 아니라 누명 씌운 놈이 가져와야 하는 거야. 윤복래가 불끈 화를 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말이 맞아요, 형님.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권날세도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실은 다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만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18년간 당해온 무시와 편견이 그를 주눅들게 만들고 있었어요. 만수 씨, 정신 차려요. 윤복래가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포기하면 정말 도둑된 거야. 억울하면 당당하게 맞서야지. 할머니, 저는 그럴 용기.
용기가 뭐가 필요해. 진실만 있으면 돼. 윤복래는 이만수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뭐라고 했어? 체면은 종이 쪼가리고 증거가 돌덩이라고 했잖아. 권날새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형님. 우리한테 블랙박스도 있고 할머니도 목격했고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누가 우리 말 믿어주겠어요? 이만수는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윤복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어줄 사람은 믿어줄 거야. 그리고 믿어주지 않는 놈들은 원래 쓰레기들이니까 상관없고. 할머니, 만수 씨, 솔직히 말해봐. 정말 가만히 있을 거야? 18년 동안 쌓아온 걸 다 포기할 거야? 윤복래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만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형님, 저도 도와드릴게요. 제 블랙박스 기록 다 뒤져보고 주변 CCTV도 확인해보고. 권날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만수는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봤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해. 윤복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수 씨, 내가 70 넘도록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약한 사람일수록 진실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만수는 윤복래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일단 어젯밤 일을 정리해보자. 형님 동선, 우리가 본 것들, 시간 순서대로. 권날새가 제안했습니다. 이만수는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차근차근 사실을 따져봐야겠어요. 그래, 그게 바로 만수 씨다. 윤복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만수도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 혼자였다면 정말 포기했을 거예요. 뭔 소리야? 우리가 언제 남이었어? 18년 동안 같이 일한 가족이지. 권날새의 말에 이만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세상은 차갑지만 진짜 동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어요. 그럼 이제부터 진짜 수사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진범 잡을 때까지 끝까지 간다. 윤복래의 선언에 권날새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만수도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오전 9시 세 사람은 경비실에서 작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만수는 순찰 노트를 펼쳐놓고 어젯밤 자신의 동선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었어요. 18년간 쌓아온 꼼꼼함이 이제야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단 어젯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제 동선을 보시죠. 이만수가 노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권날새와 윤복래가 머리를 맞대고 기록을 들여다봤어요. 11시에 18동 순찰, 11시 반에 지하주차장 점검, 자정에 12동 소음, 민원 처리. 잠깐, 권날새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형님, 자정에 12동에 계셨다고요? 네, 왜요? 저도 그때 거기 있었거든요. 택배 정리하면서 형님이랑 얘기했잖아요. 권날새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윤복래도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증인이 있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제 블랙박스에도 기록돼 있을 거예요. 권날새가 급히 트럭으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SD카드를 들고 돌아왔어요. 이걸로 확인하면 되겠네요. 이만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어젯밤에 뭘 보셨다고 했죠? 새벽 1시 반쯤 1903호 뒤편에서 검은 옷 입은 놈이 담 넘는 거 봤다고. 윤복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12동에서 7분 거리예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이만수가 지도를 펼쳐서 거리를 재어봤습니다. 권날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완전 알리바이잖아요. 그때 관리소장이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이만수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관리소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이만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 나갔어요. 뭔 말씀이세요?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일단 며칠 쉬시는 게 어떨까요? 관리소장의 말에 이만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무슨 자택대기 명령이에요. 공식 조사 끝날 때까지. 소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만수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관리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믿고 싶어요. 하지만 주민들 압박이 너무 심해서. 주민들? 누구요? 1502호 서지유 씨를 비롯해서 여러 명이. 이만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알겠습니다. 관리소장이 떠난 후 윤복래가 불끈 화를 냈습니다. 뭐 이런 개소리가 다 있어. 18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도둑 만들어버리고. 할머니, 목소리 낮춰요. 낮춰서 뭐해? 이런 불의를 참고 있어야 해? 윤복래의 목소리가 단지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습니다. 권날세가 그녀를 말렸어요. 할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흥분하면 안 되잖아요. 진정하라고? 내 친구가 누명 쓰고 있는데? 이만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위해 화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고맙습니다, 두 분. 하지만 이제 더 조심해야 해요. 조심? 뭘 조심해? 윤복래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수사한다는 걸 들키면 안 되잖아요. 더 의심받을 수도 있어요. 권날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부터는 비밀리에 해야겠네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윤복래가 물었습니다. 이만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일단 역할을 나눠야겠어요. 권날세 씨는 블랙박스 분석하고 할머니는 주변 정보 수집, 저는 CCTV 자료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윤복래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권날세도 의욕적이었어요. 형님, 제가 IT 좀 아는 조카 있거든요. 그 애한테 부탁해서 영상 분석 정밀하게 해볼게요. 고마워요. 이만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망했을 상황이지만 든든한 동료들이 있으니까 해볼 만했어요. 할머니, 혹시 1903호 주변에서 이상한 거 더 못 보셨어요? 쓰레기통 뒤져보니까 명품 쇼핑백이 많더라. 요즘 젊은 놈들은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윤복래의 말에 권날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명품이요? 어떤 브랜드? 잘은 모르겠지만 비싸 보이는 것들. 시계랑 비슷한 브랜드도 있고.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단서가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후 2시 권날세의 트럭 안에서 세 사람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자택대기 명령을 받았지만 아무도 그를 집으로 보내려 하지 않았어요. 트럭 안은 좁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 봐요, 형님. 자정 5분에 형님이랑 저랑 얘기하는 거 나와요. 권날세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희미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거면 완벽한 알리바이네요. 이만수의 얼굴에 희망이 스며들었습니다. 윤복래가 옆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이걸로 충분할까? 경찰들이 믿어줄까? 믿어줘야지. 이런 확실한 증거를. 권날세가 자신 있게 말했지만 윤복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면 좋겠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씁쓸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만수가 윤복래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예전에 억울한 일 당하신 적 있으세요? 윤복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있지. 내가 20살 때였나? 공장에서 일하는데 기계 부품이 없어졌어. 그래서요? 나만 혼자 야근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나부터 의심하더라고. 윤복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결국 범인은 따로 있었어. 관리자 새끼가 팔아넘긴 거였지. 하지만 그때까지 나만 도둑 취급당했어. 권날세가 분개했습니다. 그런 개새끼들, 힘없는 사람 잡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때 깨달았어. 가난하고 약한 사람은 증거 없으면 아무도 안 믿어준다는 걸. 윤복래의 말에 이만수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권날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증거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맞아. 체면 차리고 억울하다고 소리쳐봤자 소용없어. 돌덩이 같은 증거가 있어야 해. 권날세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그런 일 겪고도 이렇게 밝게 사시고. 밝긴 뭐가 밝아. 그냥 버텨온 거지. 윤복래는 쑥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만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그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힘들었지. 하지만 그때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어. 날세 씨나 만수 씨 같은. 윤복래의 말에 권날세가 궁금해했습니다. 누가요? 공장 청소하는 아저씨, 경비 보는 할아버지. 다들 나를 믿어줬어. 아,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네요. 이만수가 이해했다는 듯 말했습니다. 윤복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다짐했거든. 나중에 누군가 억울한 일 당하면 꼭 도와주겠다고. 권날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할 게 뭐 있어. 당연한 거지. 윤복래는 툴툴거렸지만 그녀의 눈가에도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형님도 뭔가 있으시죠? 18년 동안 이 일하신 이유가. 권날세가 이만수에게 물었습니다. 이만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제가 원래 회사원이었거든요. 네, 정말요? 28살에 회사 들어갔는데 3년 만에 잘렸어요. IMF 때. 이만수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애도 어렸고 집 대출도 있었고. 그래서 경비 일을 다른 일자리 구하기 어려웠거든요. 나이도 있고 학벌도 없고. 이만수는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 상했어요. 대학 나온 사람이 경비를 한다고. 지금은 어떠세요? 윤복래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자랑스러워요. 정직하게 일하는 거니까. 이만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더 억울한 거야.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도둑 만들다니. 윤복래가 불끈 화를 냈습니다. 권날세도 동조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꼭 진범 잡아야겠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이만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기분이었어요. 형님, 울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권날세가 이만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뭐 있어? 윤복래의 말에 이만수는 눈물을 닦고 웃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포기 안 할 거예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좁은 트럭 아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넓었어요. 각자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진짜 동료가 된 것이었습니다.
오후 4시 세 사람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권날세는 IT에 능숙한 조카 권민석을 불러왔어요. 25살의 민석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습니다. 그는 삼촌의 부탁을 듣고는 즉시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삼촌, 이 영상 해상도 좀 떨어지네요. 최대한 선명하게 만들어 볼게요. 민석이 노트북을 열고 전문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우와, 이렇게 되는 거야? 윤복래가 신기해하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만수도 감탄했어요. 기술이 정말 좋아졌네요. 여기 봐요. 새벽 1시 반경에 1903호 뒤편에서 움직이는 게 보여요. 민석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희미하지만 검은 옷을 입은 인물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할머니가 본 게 맞네요. 권날세가 흥분했습니다. 윤복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바로 그놈이야.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석이 계속 분석했어요. 체격으로 보면 성인 남성보다는 작아 보이네요. 그리고 걸음걸이가 젊어 보이죠? 이만수가 물었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10대나 20대 초반 같아요. 그때 윤복래가 갑자기 손을 쳤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분리수거장에서 이상한 신발 자국 봤거든. 신발 자국이요? 응, 로퍼 같은 거. 고급스러워 보이는. 윤복래는 일어나서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갔어요. 여기 봐, 이거. 윤복래가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확실히 일반적인 운동화와는 다른 패턴의 발자국이 있었어요. 이거 명품 브랜드 로퍼네요. 민석이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며 말했습니다. 한 켤레에 100만 원은 넘을 거예요. 100만 원짜리 신발을? 이만수가 놀랐습니다. 권날세도 혀를 찼어요. 요즘 애들은 신발에 그렇게 돈을 써? 있는 집 애들은 그래요. 특히 1903호 아들놈 같은 경우. 윤복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할머니, 혹시 뭔가 더 아시는 거 있어요? 글쎄, 확실하진 않지만. 남지후 그놈이 평소에 그런 신발 신고 다녀. 이만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추측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권날세가 동의했습니다. 민석이 제안했어요. 주변 편의점이나 상가 CCTV도 확인해 볼까요? 더 선명한 영상이 있을지도 몰라요. 좋은 생각이네요. 이만수가 환호했습니다. 네 사람은 단지 주변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편의점 사장은 권날세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날세가 사정을 설명하자 사장은 흔쾌히 CCTV 확인을 허락해줬어요. 어젯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봐주세요. 민석이 CCTV 시스템을 조작했습니다. 화질이 블랙박스보다 훨씬 선명했어요. 여기 새벽 1시 45분 윤복래가 소리쳤습니다. 화면에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젊은 남성이 나타났어요. 체격이 딱 고등학생 같네요. 민석이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모자 때문에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아쉽네요. 얼굴이 안 보여. 이만수가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윤복래는 다른 곳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저기 봐, 신발. 화면을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이 로퍼였습니다. 분리수거장에서 본 발자국과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이거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권날세가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만수는 신중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같은 브랜드 신발을 신는 사람이 여러 명일 수도 있고, 형님 말이 맞아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민석이 동의했습니다.
그때 편의점 사장이 끼어들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여기 온 사람이 또 있었어요. 누구요? 1903호 아들. 남지후인가? 그 애가 30분 뒤에 왔거든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편의점 사장이 계속 말했어요. 평소에는 안 오는 애인데 그날은 뭔가 급해 보이더라고요. 뭘 샀는데요? 윤복래가 물었습니다. 음료수 하나. 근데 손이 엄청 떨리더라고요. 권날새와 이만수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그 장면도 CCTV에 있나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편의점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있지. 한번 볼까? 화면에 남지우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 표정 좀 봐.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러지. 윤복래가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만수도 이상함을 느꼈어요. 확실히 평소와 다르네요. 이제 점점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 권날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했어요. 좀 더 파봐야겠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편의점을 나서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확실한 단서들을 찾고 있었지만 아직 진실의 전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네 사람이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경비실 앞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밖을 내다보니 1502호 서지우를 비롯해 여러 주민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험악했어요. 이만수, 나와. 서지우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당황했지만 밖으로 나갔어요. 윤복래와 권날새, 민석도 따라 나왔습니다. 뭔 일이세요? 뭔 일이냐고? 아직도 모르쇠로 일관할 거야? 서지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 뒤에는 1204호 박영수, 1507호 김미경 등 평소 불만이 많던 주민들이 서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당신이 1903호 집에서 시계 훔친 거. 박영수가 소리쳤습니다. 이만수는 억울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그럼 이건 뭐야? 서지우가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이만수가 새벽에 18동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건 어디서 나온 영상이에요? 권날새가 물었습니다. 서지우가 비웃었어요. 우리도 바보가 아니야. 우리끼리 CCTV 다 뒤져봤거든. 하지만 이 영상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잖아요. 윤복래가 끼어들었습니다. 김미경이 그녀를 노려봤어요. 할머니는 빠져. 이건 우리 주민들 문제야. 무슨 소리야. 나도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야. 윤복래가 불끈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경비는 오늘부터 출입 금지야. 서지우가 선언했습니다. 이만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럴 권한이 있으신가요? 권한? 우리가 관리비 내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권한 있지. 박영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모든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남지우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후야, 왜 나왔어? 서지우가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남지우는 이만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경비 아저씨는 안 했어요. 순간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지우가 당황했어요. 뭔 소리야? 내 집 시계가 없어진 건데. 그건 남지우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만수는 그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후야, 뭔가 아는 게 있으면 말해줘. 이만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남지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시계가 지우야. 갑자기 남도윤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들을 보더니 화를 냈어요. 너 왜 여기 나와서 헛소리해? 아빠 하지만 닥쳐. 집에 들어가. 남도윤이 아들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지우는 버텼어요. 안 돼요. 진실을 말해야 해요. 무슨 진실? 너 미쳤어? 아버지와 아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며 주민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윤복래가 남지우에게 다가갔어요. 얘야, 뭔가 알고 있는 거면 말해줘. 괜찮아. 할머니. 남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이만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경비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지우야, 뭘 죄송하다는. 시계는 제가. 이 새끼야. 남도윤이 아들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권날세가 막아섰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애가 말하려는데. 상관없어. 우리 집 일이야. 집 일이 아니라 사람 누명 씌우는 일이잖아요. 권날세가 소리쳤습니다. 서지우도 당황했어요.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남지우가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외쳤습니다. 시계는 제가 팔았어요. 중고 사이트에. 순간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남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너 뭔 소리를. 정말이에요. 제가 아버지 시계 훔쳐서 팔았어요. 남지우의 고백에 주민들이 술렁였습니다. 서지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경비는? 경비 아저씨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다 꾸며낸 거예요. 남지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만수는 어리둥절했어요. 갑작스러운 반전이었습니다. 지우야, 왜 그런 짓을. 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브로커가 경비한테 뒤집어 씌우라고. 브로커? 윤복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남지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남도윤이 아들을 붙잡고 급히 사라졌습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만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날 밤 10시, 이만수는 집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지우의 고백으로 일부 진실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의문이 많았어요. 브로커가 누구인지, 왜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이만수 씨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가우면서도 위협적인 톤이었어요. 누구세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앞으로 뭘 할지죠. 이만수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애가 실수로 입을 놀렸지만 거기서 끝내세요. 더 파지 마시고. 저는 퇴직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조용히 넘어가면 아무 일 없을 거예요. 협박이었습니다. 이만수는 손이 떨렸어요. 만약 계속 파고든다면 가족들이 다칠 수도 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만수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브로커의 존재가 실제였고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상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만수가 경비실로 가자 윤복래와 권날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형님, 밤에 이상한 전화 받으셨죠? 권날세가 물었습니다. 이만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받았거든요. 택배일 그만두고 싶지 않으면 입 닥치라고. 윤복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분리수거일 잘리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하라고.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이거 완전 조직적으로 하는 거네요. 권날세가 말했습니다.
이만수는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간 건 아닐까요? 뭔 소리야. 이제 겨우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윤복래가 불끈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이만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배어 있었어요. 권날세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그래서 더 끝까지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놈들을 그냥 놔두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거예요. 그때 관리소장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욱 어두웠어요. 이만수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위에서 연락 왔어요. 당신 해고 결정이라고. 이만수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해고요? 아직 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주민들 민원이 너무 심하다고. 특히 어젯밤에 1502호에서 강력하게 항의했대요. 서지우였습니다. 남지우의 고백으로 자신이 틀렸다는 게 드러나자 오히려 더 악랄하게 나온 것이었어요. 소장님, 이건 너무 부당하잖아요. 권날세가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소장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막아보려 했는데 위에서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윤복래가 분노했습니다. 이런 개 같은 세상이. 진실 말하려는 애인 맞고 성실한 사람 쫓아내고. 할머니, 제발 조용히. 관리소장이 만류했지만 윤복래는 멈추지 않았어요. 조용히? 이런 불의를 보고 어떻게 조용히 해? 그때 1502호 서지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승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 이만수 씨. 드디어 정리되는군요. 서지우 씨,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만수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서지우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도둑질하고도 계속 여기 있으려고? 도둑질은 남지우가 했다고 직접 고백했잖아요. 권날세가 소리쳤습니다. 서지우는 비웃었어요. 그런 애 말 믿어?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거짓말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윤복래가 불끈 화를 냈습니다. 말도 안 되긴. 어쨌든 관리사무소 결정이야. 오늘부로 출입 금지. 서지우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이만수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끝이 아니야. 윤복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진짜 끝이야.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있어. 권날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형님. 우리한테는 아직 남지우가 있잖아요. 그 애한테서 브로커 정보를 더 알아내야 해요. 이만수는 두 사람의 의지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험해도 해야 할 일은 해야지. 윤복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어요. 체면은 종이 쪼가리고 증거가 돌덩이라고 했잖아. 이제 돌덩이 같은 증거로 놈들을 박살내야 해. 세 사람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브로커라는 더 큰 적이 나타났지만 그들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지우가 갑자기 전학을 간다는 것이었어요. 권날세가 다급히 이만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1903호에서 이사 나간대요. 뭐라고요? 이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기색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사라니. 지금 이삿짐 센터 트럭이 와 있어요. 남지우도 안 보이고. 이만수는 급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실 앞에서 관리소장이 막아섰어요. 이만수 씨, 출입금지라고 했잖아요. 소장님, 잠깐만요. 중요한 일이. 안 됩니다. 위에서 엄격히 지시했어요. 이만수는 멀리서 18동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삿짐을 나르는 모습이 보였지만 남지우는 보이지 않았어요. 윤복래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만수 씨, 나 해고됐어. 네. 갑자기 왜요? 관리소장이 그러는데 위에서 분리수거 담당자 바꾸라고 했대. 이만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브로커의 압력이 윤복래에게까지 미친 것이었어요. 할머니, 괜찮아. 이런 일로 죽지는 않으니까. 윤복래는 강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갑자기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권날새도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형님, 저도 이 단지 배송 못하게 됐어요. 뭐요? 택배 회사에서 연락 왔는데 이 단지는 다른 기사가 맡는다고. 세 사람 모두가 일자리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브로커의 손길이 그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이만수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윤복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끝이 아니야. 남지우만 찾으면. 할머니, 그 애는 이미 멀리 갔을 거예요. 브로커가 숨겨버린 거죠. 권날새의 말에 윤복래도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증인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급히 달려왔어요. 삼촌, 큰일 났어요. 뭔 일이야? 블랙박스 원본 파일이 해킹당했어요. 권날새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누군가 제 컴퓨터에 침입해서 파일을 다 지워버렸어요. 복구도 불가능해요. 민석의 말에 세 사람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유일한 물적 증거마저 사라진 것이었어요. 백업은 없어? 윤복래가 물었지만 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원본만 있었거든요. 백업 만들기 전에 당한 거예요. 이만수는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막혀버렸어요. 그때 서지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직도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서지우 씨, 이제 포기하세요. 당신들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서지우의 말에 숨겨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녀도 브로커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도 그들과 한패인가요? 이만수가 물었습니다. 서지우는 비웃었어요. 한패? 그냥 현실을 아는 거죠. 힘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윤복래가 분노했습니다. 이 썩은 년아, 양심도 없냐? 양심? 그런 거로 밥 먹고 살아요? 서지우는 조롱하듯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세 사람은 절망에 빠졌어요. 형님, 이제 정말 어떻게 해요? 권날새가 물었습니다. 이만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너무 나약했나 봐요. 나약하긴 뭐가 나약해. 상대가 너무 치밀했던 거야. 윤복래가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어요. 그때 이만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그 브로커였어요. 이만수 씨, 이제 좀 정신 차렸나요? 당신들이 뭘 원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사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 일 얘기하지 마시고. 그럼 제 명예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브로커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명예? 그런 거 신경 쓸 처지예요? 이제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을 텐데.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만수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18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자리도 명예도 증거도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만수는 처음으로 완전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만수는 집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 마시는 술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경비원 배지와 근무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여보, 괜찮아?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을 리가 있나? 18년 동안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는데. 그래도 우리는 당신을 믿어. 아내의 말에 이만수의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가족마저 의심했다면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고마워. 하지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누가 올까요? 문을 열어보니 윤복래와 권날세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날세씨? 이 시간에 왜? 만수씨,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윤복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만수는 두 사람을 집으로 들였어요. 형님, 술 마시고 계셨네요. 권날세가 테이블을 보며 말했습니다. 윤복래가 소주병을 치웠어요. 술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만수의 목소리에는 완전한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윤복래가 그의 어깨를 잡았어요. 만수 씨,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뭐요? 체면은 종이 쪼가리고 증거가 돌덩이라고 했잖아. 하지만 증거도 다 사라졌잖아요. 사라진 게 아니야. 우리가 포기해서 안 보이는 거야. 윤복래의 말에 권날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형님. 저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봤는데 뭔가 이상해요. 뭐가요? 브로커가 왜 이렇게 필사적일까요? 단순한 시계 도난건인데. 권날세의 말에 이만수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과한 것 같기는 해요. 분명히 뭔가 더 큰 비밀이 있을 거야. 윤복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이만수가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때 권날세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형님, 제가 오늘 조카한테 부탁해서 인터넷 뒤져봤거든요. 뭐요? 남지후 이름으로 된 중고거래 기록들. 화면에는 여러 개의 거래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모두 고가의 명품들이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지난 6개월 동안 남지우가 판매한 물건들이에요. 시계만 5개예요. 이만수와 윤복래가 깜짝 놀랐습니다. 5개나? 네, 그리고 금액도 엄청나요. 총합이 1억 원 넘어요. 1억 원? 이만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생이 1억 원어치 물건을 어떻게 팔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용돈벌이가 아니야. 윤복래가 중얼거렸습니다. 체계적인 범죄 조직이지. 권날세의 말에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남지우는 조직의 말단이겠죠. 실제 물건을 훔치는 역할. 이만수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누명을 씌운 거죠? 완벽한 희생양이니까. 윤복래가 답했습니다. 경비원이면 열쇠도 있고 의심받기 쉽고 게다가 만수 씨처럼 성실한 사람이면 더 좋지. 누가 믿겠어? 이만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개자식들이 이제 좀 정신 차렸어? 윤복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를. 그래, 이건 단순히 만수 씨 명예회복만의 문제가 아니야.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막아야 해. 권날세의 말에 이만수는 완전히 각성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지우도 사라졌고 증거도 없고 증거는 만들어가는 거야. 윤복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지우가 사라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야. 브로커를 직접 찾아내면 돼. 브로커를요? 그래, 놈이 실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큰 조직이면 반드시 꼬리가 드러날 거야. 이만수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나이 든 할머니와
택배기사, 그리고 해고당한 경비원. 보잘것없는 세 사람이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해야지.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윤복래의 말에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가보죠.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절망의 밤이 지나고 새로운 희망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세 사람은 권날새의 트럭에서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석도 함께였어요. 어젯밤의 절망을 딛고 일어선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삼촌, 남지우 거래 내역을 더 파보니까 신기한 게 나왔어요. 민석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뭔데? 구매자가 전부 같은 사람이에요. 닉네임만 다르고. 이만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계좌번호가 똑같거든요. 그리고 IP 주소도. 민석의 말에 권날새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럼 브로커 계좌를 찾은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민석이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아파트 단지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윤복래가 물었습니다. 같은 브로커가 활동하는 지역들이에요. 우리 단지 말고도 강남 쪽 고급 아파트 5곳 더 있어요. 이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조직이 꽤 크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여기 봐요. 민석이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패턴으로 피해본 사람들이 더 있어요. 전부 경비원이나 관리인들이 의심받았고 윤복래가 분노했습니다. 이런 나쁜 새끼들. 그럼 우리만 당한 게 아니구나. 그래요, 할머니. 그런데 이상한 게 피해자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권날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협박당했거나 아니면 돈으로 입막음했거나. 이만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해 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민석이 동의했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연락해 볼게요. 몇 시간 후 민석이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한 명이 답장했어요. 정말요? 네, 서초동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인데 똑같은 일 당했대요. 이만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분이 직접 오신다고 해요. 지금 오는 중이에요. 잠시 후 50대 중반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박정우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도 이만수 씨와 똑같은 일 당했어요. 박정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브로커한테 협박받아서 입 다물고 있었는데 이렇게 연락이 와서. 어떤 협박을요? 가족들 다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윤복래가 분개했습니다. 이런 개 같은 놈들, 양심도 없나? 그런데 정호 씨, 혹시 브로커 얼굴 보신 적 있어요? 이만수가 물었습니다. 박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봤어요. 30대 후반쯤, 키 크고 말 되게 잘해요. 다른 특징은요? 목에 흉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싼 차 타고 다녀요. 권날새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슨 차요? 벤츠 S클래스. 번호판도 기억해요. 박정우가 메모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차량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이거 대박이네요. 민석이 즉시 차량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차주가 나와요. 김태석, 39세. 이만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브로커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주소도 나와요? 네, 강남구 청담동. 윤복래가 중얼거렸습니다. 청담동이면 돈 많은 동네잖아.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권날새가 물었습니다. 이만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직접 만나봐야죠.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해도 해야 해요. 이대로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피해봐요. 박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이런 나쁜 놈들 꼭 잡아야 해요. 윤복래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좋아.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야. 민석이 제안했습니다. 일단 김태석 뒷조사부터 해볼까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만수가 동의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해요. 상대가 만만하지 않으니까. 권날세가 걱정했지만 윤복래는 자신만만했어요. 걱정 마. 우리한테는 진실이라는 무기가 있잖아. 맞아요, 할머니. 체면은 종이 쪼가리고 증거는 돌덩이죠. 이만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절망의 밤을 넘긴 그들에게는 이제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3사람에서 5사람으로 늘어난 정의의 연대.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오후 5사람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태석을 직접 만나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었어요. 민석이 가짜 거래 제안으로 김태석을 카페로 유인했습니다. 나머지는 근처에서 대기하며 모든 상황을 녹음할 예정이었어요. 형님, 정말 괜찮으실 거죠? 권날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야 할 일이에요. 만수 씨, 위험하면 바로 나와. 윤복래가 당부했습니다. 이만수는 카페로 들어갔어요. 김태석은 30대 후반의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박정우가 말한 흉터가 있었어요. 그는 이만수를 보자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김태석 씨, 대화 좀 해요. 이만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태석은 일어나려 했지만 이만수가 막았어요. 도망가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뭘 안다는 거야? 김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지후, 서초동 박정호 씨, 그리고 당신이 운영하는 도난 조직 전부. 김태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증거나 있어서 그러는 거야? 있죠. 당신 계좌로 들어온 거래 내역, 차량 번호, 그리고 목격자들. 이만수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김태석은 당황했어요. 이게 어떻게... 놀랐죠? 우리가 이렇게 끈질길 줄 몰랐죠? 이만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저한테 한 짓 생각해 보세요. 18년 쌓아온 제 인생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렸잖아요. 그건 비즈니스였어. 김태석이 변명했지만 이만수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비즈니스? 사람 인생 망치는 게 비즈니스예요? 당신 같은 사람들은 어차피 별 볼 일 없잖아. 좀 이용당한 게 뭐 어때? 김태석의 말에 이만수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별 볼 일 없다고? 당신이 뭔데 사람을 그렇게 평가해요? 사실이잖아. 경비원이 뭘 할 수 있어? 아무도 안 믿어줄 텐데.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윤복래와 권날세, 박정호, 민석도 나타났어요. 경찰이에요. 김태석이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붙잡았어요. 김태석 씨, 도난 조직 운영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김태석이 소리쳤지만 경찰관은 냉정했습니다. 우리가 1시간 전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자백도 다 들었고요. 자백? 내가 언제 자백했어? 아까 비즈니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용당한 게 뭐 어떠냐고. 경찰관의 말에 김태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복래가 다가와서 김태석을 노려봤어요. 이 나쁜 새끼야. 사람을 뭘로 봐? 할머니, 진정하세요. 이만수가 윤복래를 말렸지만
그녀는 화가 났어요. 진정하긴. 이런 쓰레기가 사람 인생 망가뜨리고도 당당하게. 김태석이 발악했습니다. 이까진 일로 뭘 그래? 돈으로 다 해결되는 일인데. 돈? 권날세가 비웃었습니다. 사람 명예를 돈으로 사겠다고? 18년 쌓아온 신뢰를. 박정호도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김태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좋아, 다 내가 한 일이야. 그래서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요? 이만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망가뜨린 모든 것들을 복구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막을 거고요. 경찰이 김태석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조직원들 명단도 다 확보했어요. 남지우 포함해서 전부 검거 예정입니다. 김태석이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너희 같은 놈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이만수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지켰을 뿐이죠. 카페 밖으로 나온 5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어요. 형님, 해냈어요. 권날세가 환호했습니다. 윤복래도 웃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 박정호가 이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제 명예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만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이었어요. 한 달 후 그린빌 아파트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만수는 다시 경비실로 돌아왔어요. 관리소에서 정식으로 사과하며 복직을 요청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눈빛이었어요. 이만수 경비원님, 1204호 박영수가 경비실로 달려왔습니다. 예전에 그를 의심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뭔 일이세요?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의심해서. 박영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만수는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영웅이야. 우리 단지를 지켜준. 박영수의 말에 주변에 있던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만수는 쑥스러웠어요. 영웅은 무슨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죠. 그때 윤복래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도 분리수거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관리소에서 정중하게 돌아와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만수 씨, 신문 봤어? 윤복래가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평범한 시민들이 밝혀낸 대규모 도난 조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우리가 신문에 나왔다고. 권날세도 기뻐하며 나타났습니다. 그도 택배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회사에서 정의감 있는 직원이라며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형님, 이제 진짜 유명인이네요. 유명인은 무슨. 이만수가 웃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그런데 1903호는 어떻게 됐어요? 윤복래가 물었습니다. 권날세가 답했어요. 남도윤 씨는 아들 때문에 너무 충격받아서 이사 갔대요. 그리고 남지우는 소년원에서 상담받고 있고, 그래도 애니까 잘 교화됐으면 좋겠네요. 이만수가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수 씨는 정말 착해. 그런 놈한테도 그렇게 너그러우니. 윤복래가 혀를 찼습니다.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기회는 줘야죠. 그때 갑자기 1502호 서지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만수 씨, 네, 무슨 일이세요? 정말 죄송해요. 서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만수는 놀랐어요. 갑자기 왜요? 제가 너무 심했잖아요.
당신을 도둑이라고 하고 해고시키려고 하고 서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부끄러워요. 당신은 우리를 지켜준 건데. 이만수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미운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서로 잘 지내요.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는 제가 먼저 인사할게요. 서지우가 사라진 후 윤복래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긴. 이길 때는 함부로 하다가 진 다음에 사과하고. 할머니, 그래도 사과한 게 어디예요? 권날세가 말했습니다. 이만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뭐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죠. 세 사람은 경비실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단지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이야. 윤복래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 권날세가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중간에 포기했으면 김태석 그놈은 계속 나쁜 짓 했을 거예요. 이만수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절대 해낼 수 없었을 일이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두 분. 혼자였다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족인데. 윤복래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권날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만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할머니, 그때 하신 말씀 맞았어요. 뭔 말? 체면은 종이 쪼가리고 증거가 돌덩이라고 하신 거. 이만수의 말에 윤복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돌덩이 같은 증거로 놈들을 다 박살냈지. 권날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이제 새로운 명언 하나 더 생긴 것 같은데요? 뭔데? 진실은 약자의 무기다. 권날세의 말에 세 사람이 모두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단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다시 순찰을 나갈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걸어갈 동료들이 있었거든요. 18년 전과 같은 평온한 아침이었지만 이제는 더 단단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만수와 윤복래, 권날세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18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한 경비원이 하루아침에 도둑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실이라는 무기를 들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윤복래 할머니가 말했죠. 체면은 종이 쪼가리고 증거가 돌덩이다.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진실은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약한 사람들에게 진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죠. 이만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곁에는 진심으로 그를 믿어주는 동료들이 있었어요. 나이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랐지만 정의를 향한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아무리 힘들어도 진실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셋째, 작은 사람들의 연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태석 같은 나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만수, 윤복래, 권날세 같은 선량한 사람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고 도우며 산다면 세상은 분명히 더 따뜻해질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시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도 분명히 이만수를 도와준 것처럼 힘이 되어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요. 사연극장 온에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